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살다 보면 때론 내 모습을 적당히 감추거나 포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힘들고 피곤한 삶을 피하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적당히 나를 감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삶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며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바쿠 정신과의 지음, 김윤경 옮김, 부키에서 펴낸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습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멘탈 관리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괴로운 인생의 대비책으로 나답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나다움만 고집하다가는 행복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결 삶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힘든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근본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가면을 쓰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드는 요령, 즉 의태를 익히고 실천하는 일이었죠. 이 방법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기존의 가면 쓰기 개념과는 다릅니다.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대로 나를 내보이는 주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저자는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후 이 책을 통해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나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힘이 생겨날 것이라 말합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바쿠 정신과의 지음, 김윤경 옮김. 1장. 나는 왜 사는 게 힘겨울까? 최악을 상상하면 현실은 그보다 나을 거라는 착각. 제 진료실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게 다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 타인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중심축을 잃는다. SNS 등에서 본 멋진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병과 관련되어 있다. 제가 지금껏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있을 법한 가공의 환자 사례를 섞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이 현재를 괴롭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나쁜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미친 듯이 내달려서 자신이 상상한 공포에 잡아먹힐 때 마음의 병이 움트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을 무렵
스스로 최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결국 쓰러지고만 A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는 완전히 미지의 바이러스였기에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약도 부족하던 때였는데 A씨는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은 창구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는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아크릴판이 설치되었고 A씨는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지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퇴근하는 일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역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거쳐가는 것도 감염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 발작적이다시피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출퇴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 밤이면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건강마저 나빠져 본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본가에 가서도 이런저런 상상에 시달리느라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업무로 마주보고 얘기하던 고객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동료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야 별 뾰족한 수도 없는 일들이 A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스스로 멈추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죠. 오늘 멈춰도 늦지 않다. 정신과에는 이러한 불안 증상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고 상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상 정도가 지나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짓눌리는 상태를 정신과에서는 공상적인 정신병성 불안, 즉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A씨는 현재를 뛰어넘어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어두운 미래를 상상하고 지레 그 공상에 사로잡혀 지금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A씨는 원래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해두면 그것보다 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평소에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두면 현실은 그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발상을 괴로운 인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습관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순간 이 사고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신의 나쁜 생각에 사고가 점령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를 상상할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이 내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섰다가 뜻밖에도 집 앞에 지폐가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줬는데 마침 그곳에 엄청난 부자인 지갑 주인이 와 있다가 내게 사례금으로 돈 한 다발을 주면 어쩌지? 하는 고민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방금 선배하고 눈이 마주쳤어. 진짜 마주쳤다고.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해. 하는 식으로 단순한 사고 회로에 따라 망상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망상력은 나이가 들면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버릇만큼은 젊을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가장 젊을 때이니 오늘부터 멈출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치관에 맞추려 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진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판단해 보거나 나에게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괴로움은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서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두들 좋다고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라며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모두와 다른 인간인 내가 즐거울 리 없으니까요. SNS를 멀리하면 해결되는 고민도 있다. 그런 감정으로 매일 삶이 우울한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SNS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멀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SNS에서 얻는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온라인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실제로는 보기만 예쁘고 맛은 별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요리를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 불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크고 작은 연출과 편집을 거쳐 자신을 드러내지 않나요? 저는 과감히 페이스북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모두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동료들이 그 내용의 반응을 보여서 점차 마음 편히 사적인 내용을 올릴 수 없게 되더군요. 그 직장을 그만둔 현재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일이 보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 SNS라면 그만두는 게 편합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 SNS를 그만두다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네,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연락이 필요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NS는 없는 것이 당연했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죠. 다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될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좋아하는 것을 왜곡하지 말자.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SNS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점점 더 비교하게끔 조장하는 원흉입니다. 여러분이 유명 카페의 오가닉 브런치 세트를 먹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유기농으로 재배했으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데다가 무엇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이므로 좋아요가 잔뜩 붙으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네 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겠죠. 반면에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고 글을 올리면 물론 좋아요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개 중에는 몸에도 나쁜 걸 왜 먹어? 하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명 카페에서 맛본 오가닉 음식보다는 부러워하는 반응이 적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SNS에서의 반응에 쾌감을 느끼게 되면 평소에 오가닉을 매우 좋아하는 나를 어필하면서 계속 글과 사진을 올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주변의 반응이 좋아야 SNS를 하는 즐거움이 더욱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바꿔야만 해라는 생각에 게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SNS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감히
SNS 상에서만의 인격을 만들자고 명쾌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영민하고 요령 있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앞을 지날 때 살찌니까 몸에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프렌치 프라이랑 햄버거를 실컷 먹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애써 고개를 돌리고 지나쳐 간다거나 가끔 먹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는 감추고 산다면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겠지요. 물론 오가닉 음식을 먹는 편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가치관과 취향이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 보기 좋게 깔끔하고 산뜻하거나 화려하고 멋스럽지 않아도 스스로 편하고 느긋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피피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는 나를 끝없이 책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초콜릿을 한 조각만 먹어도 금세 환히 웃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본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 결국 먹을 때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결정했다면 오히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초콜릿 데이를 정해놓고 그동안 참았던 나를 칭찬해주면서 맛있게 먹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참고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소한 행복감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더욱 평온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난 이렇게 하면 좋아 하는 감정을 느끼는 일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방향을 잘못 선택해 결국 얻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라면 그 선택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인의 가치관이나 평가 같은 건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준 삼아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 것.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나만 실패자가 되긴 싫어. 이혼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타인의 시선을 살피면서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B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아무리 심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아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라며 이혼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최소한 몸을 피해 어디 도망이라도 치라고 아무리 조언해도 다들 부부 사이가 좋은데 하며 남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를 고집했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심한 상처를 입어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 멋대로인 건 아닐까?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친구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신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타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혼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제쳐두고 일단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찾기. B 씨처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많은 일을 감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이 아닌 남과 나를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타인이 참고 있다고 해서 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싫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도망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에서 도망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만둘 용기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회사에 취직한 C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동기들 중에서도 초봉이 월등히 높아서 모두가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권유하고 싶은 투자처보다는 회사가 지시하는 고객에게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처에 고객을 유도하지 않으면 할당된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군데의 투자처에 고객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해 두는 것보다 여러 곳의 투자처로 바꿔가며 자금을 회전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편이 회사로서는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고객에게서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잘 무마해 가면서 능숙하게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이 이 회사에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힘들다는 C씨에게 상사는 이상만 내세운다고 돈이 되나? 나도 이 과정을 거쳐 이 위치까지 올라왔어. 언제까지 학생처럼 굴 건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마음가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난 너무 불성실한 사람인가 봐 라고 자기 탓을 하며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해 술과 수면 유도제를 찾았고 아침이면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때때로 결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C씨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죠. 자존감을 버리면서 참기보다는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게 최선의 방책. 이 사례에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책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유명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추켜 세우는 실정이다 보니 C씨는 막상 퇴사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C씨에게 의지가 너무 약해 빠진 거 아니야? 일에 그렇게 감정을 넣으면 어떡해? 라며 괴로움을 이해하기는커녕 질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던졌습니다. 그는 사방이 온통 다 막힌 것 같다고 느꼈죠. 금융업계에서 성공하려면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자금을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한다. 고객에게는 불성실할지 몰라도 회사에 제대로 이익을 가져다주고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진정한 최고의 금융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살아가는데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직업이 있고 그렇게 이익을 얻는다면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투자 한 건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냄으로써 회사도 고객도 크게 만족시킬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C씨의 적성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1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견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사고과 점수는 바닥을 쳤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데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지요.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만약 C씨가 이 일은 나랑 안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나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바꿔서 더 빨리 이직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자존감을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계속하려고 애써도 어차피 언젠가는 파탄이 날 거라면 사고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좀처럼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머릿속 한 귀퉁이에 심어놓고 일상생활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할 때 떠오를지도 모르니까요.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려고 한 탓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간관계 문제를 들 수 있죠. 이를테면 회사에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부서를 옮길 수도 없을 뿐더러 경제도 불황이어서 상사만을 이유로 회사를 때려치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싫은 상대가 하필 또 직속 상사라서 항상 업무로 얽히는 관계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업무 지시에 따라 보고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속 상사라고 해서 꼭 호의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체를 생각해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일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직장 내 인간관계에 지쳤다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싫은 상사나 동료, 후배의 나쁜 점을 굳이 지적하거나 상사에게 정색하고 대들 필요가 없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만약 본인이 그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한 게 아니라면 그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참견이고 에너지 낭비니까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든 혹은 뒤에서 남들에게 험담을 듣든 내버려두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싫은 사람 때문에 일과 관계없는 곳에서까지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회사에 친구나 가족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상사가 어떻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도 그 상사에게 심한 말을 듣고 힘들어했으니까 라고 열을 올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회사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모두와 그럭저럭 사이좋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업무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면을 쓴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사의 말과 행동을 견디기가 고통스럽다면 단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만 애쓰면 되고 그건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대와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 상사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상처 입히는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결제를 받을 때마다 까칠하게 트집을 잡거나 귀찮은 대화를 끝없이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괴롭다면 서류를 책상 위에 쓱 올려놓고 이 자료 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테니 제가 나중에 가지러 오겠습니다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면서
번거로운 대화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네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가? 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상사라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비위를 맞추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을 잘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또한 자꾸 뭔가 말을 걸어오더라도 전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도로 상대가 화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어느 선인지를 감지하면 됩니다. 상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만일 불합리한 일을 강요당한다면 회피할 수단을 궁리해야 합니다. 직접 대놓고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도록 모모님에게 지시를 받은 상태라 모모님에게 이 일을 먼저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타인을 끌어들여 부당한 지시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알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적이고 험한 말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공포감과 압박감이 느껴져서 그 말을 너무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라든가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라고 관점을 바꿔서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평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초에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축시키는 점에서 상사로서의 그릇이 아닌 것이지요. 큰 소리로 호통칠 때마다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약한 개일수록 쓸데없이 짖는다던데 하고 호통을 듣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상사라고 해서 그가 한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지도 않는 환경이라면 그 회사는 손절 대상입니다. 업무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혹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는 자신만 손해입니다. 오직 사태를 적당히 넘기면서 싫은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해야 일하기에도 편할 것입니다. 업무는 당신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행위일 뿐입니다. 상대의 불합리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통받아 마음을 다친 나머지 회사에 일하러 나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싫은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서 자신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 나를 적당히 감추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란 걸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정말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